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서부 지역 명문 대학인 USC 역사상 최초로 아주 굿 뉴스가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굿 뉴스 스토리, 굿 스토리부터 먼저 좀 한 가지 좀 전해 드릴까 합니다. 자, USC 정말 서부 지역의 명문 대학인데요. 뭐 한 가지 단점이라면 좀 등록금이 많이 비싸서 단점이긴 합니다만은 좋은 학교죠. 그 명문 USC의 한인이 총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USC 이사회는 어제 김병수 현 임시총장, 몇 달 동안 임시총장을 했었거든요. 지난해부터. 그런데 임시총장에서 그 임시자를 떼고 정식으로 총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USC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3대 정식 총장으로 그가 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정식 USC 총장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만장일치로 땅땅땅 하자마자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그가 우리의 총장이다라고 바로 인준을 해버렸습니다. 자, LA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 올해 53살의 김병수 USC 총장은요, 지난해 7월부터 USC의 임시총장을 해왔었는데, 정말 임시총장 자체만 해도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 전체에 상당히 이제 뭐 축복되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굿 뉴스였는데, 이게 이제 임시자를 떼고 정식 총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다 정식 기록이 됩니다. 어떤 기록이냐? USC 학교 역사 145년이 됐거든요. 145년 USC 역사상 최초의, 한인은 물론 최초의 아시아계 총장이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에서 이 사립 명문대의 총장이 서부 지역에서 이 한인이 총장이 나온 것은 뭐 이 우리 미주 한인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럼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한 번 딱 먼저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뭐 여러분들도.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다트머스 대학 총장을 그 당시 김용, 그 다트머스 대학 총장 가기 전에 이 세계은행 총재도 했었잖아요. 그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다트머스 대학 총장을 했던 게 이제 한인으로서는 미 전체적으로 처음. 그런데 요번에 이제 이분이 김병수 총장이 두 번째가 됐습니다. 서부 지역에서 보면은 뭐 처음이고, 서부 지역에서는 아시아계를 통틀어도 처음입니다. 자, LA 한인타운에서요, 북쪽으로 차 타고 한 뭐 20분, 30분 정도만 이제 올라가면 한인들도 굉장히 많이 삽니다. 한 수만 명 삽니다. 그렇게 한인 밀집 지역인 벨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드랜드 힐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한인 2세입니다. 학력도 대단하십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학과 공부했고요.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런던 정경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하버드대 그 법대를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법학까지 전공을 했습니다. 아이빌리그 엘리트 코스를 뭐 정말 쭉 남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했습니다. 여하튼 그 하버드대에서 영국 갔다가 다시 하버드대 와서 법대까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 그 법학 전공자죠. 그래서 이제 지난 2012년부터 9년 동안 그 연방 검찰 LA 지부에서 검사로도 일을 했습니다. 검사로 일을 할 때는 사기 전담반을 맡아서 아주 다양한 사건을 많이 해결했던 그런 유능한 또 검사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또 USC 로스쿨에서 형사법 강의를 하기도 했던, 그러면서 이제 USC의 인연을 맺기도 했던 그런 그 USC와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자, 김병수 총장이 USC 총장이 된 데에는 김 총장의 그 부모님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랄까, 영향이랄까, 이런 것도 저 뭐 뺄 수가 없습니다. 그 김 총장의 그 부모님 두 분 모두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USC에서 공부했어요. 예. 그의 어머니는 1970년 USC에서 교육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아버지는 USC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분입니다. 이 다 USC 출신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 김병수, 그 아들,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이 USC, 내가 공부하고 졸업한 그 학교의 총장이 내 아들이 됐다니, 정말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어마어마한, 좀 감회가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병수 총장님, 공부만 잘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가 아닙니다. 스포츠도 아주 좋아하고 잘 하시기도 하고요. 또 아주 낭만적인 그런 뭐 멋진 분이십니다. 취미 생활로 첼로를 했는데요. 말이 취미지 거의 무슨 수준급 첼로 연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USC 쏜턴 음대 교수에게 첼로와 실내악을 직접 사사받기도 했습니다. 전공도 아니지만 남들은 그 USC 음대 저희 조카 두 명도 USC 음대 나왔습니다만은 USC 음대에서 저희 조카 둘은 석사까지 하고 텍사스에 계신 분이 계시길래 이제 요 얘기 해드리려고 제가 무슨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USC에서 석사하고 그 텍사스에 가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좋은 곳이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박사를 했는데 여하튼 USC 음대 우리 조카들은 거기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을 하는데 이 김병수 총장님은 전공도 아니고 취임인데 USC 음대 교수에게 첼로를 사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때는 다들 어디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넓은 마당에 쫙 조그만 무대를 꾸며놓고 의자 쫙 갖다 놓고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함께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소위 말하는 현관 콘서트라는 거라서 이웃들에게 이 첼로 연주회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멋진 그런 분이십니다. 자, 멋진 김병수 USC 신임 총장 관련 굿뉴스, 굿스토리를 오늘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테슬라 충돌 사고 그리고 거기서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서 그 안에 있던 운전자가 소위 말해서 불에 타서 사망한 사건, 그로 인해서 발생한 그 소송 사건, 제가 요거 한 줄로 요약합니다. 요 얘기를 조금 지금부터 좀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타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를 타실 분들은 꼭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충돌 사고로 차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또다시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금 또다시라고 말한 건 지금 테슬라가 이런 똑같은 케이스로 소송당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보스턴에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이스턴이라는 지역, 보스턴 쪽에 계신 분들 혹시 잘 아시나요? 이제 보스턴 인근 이스턴이라는 지역의 한 도로에서 20살의 운전자 세뮤얼 트램블렛이 운전을 하던 테슬라 모델 Y가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트램블렛은 당시 충돌 후에도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주 명쾌하진 않지만 직접 911에 전화해서 말을 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돌 후에 자신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911에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테슬라를 타고 가다가 여기 어딘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데 차 문이 안 열려서 내가 지금 차 안에 갇혔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차량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알았다고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죠. 출동을 했지만 바로 그 옆에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몇 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몇 분 사이에 경찰이 가보니까 결국 그는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겠죠. 운전자니까. 근데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제 뒷자리로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뒷자리에서도 또 문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또 못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뒷자리에서 완전히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정말 생각만 하면 끔찍하죠. 생각만 하면 끔찍하죠. 정신이 또 없었다면 모를까 그렇게 전화할 정도로 정신이 있었는데 불에 타서 사망했다라는 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하튼 빨리 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그 소장을 보면 소송을 제기한 그의 유가족이 이제 원고죠. 그 유가족은 트램블렛은 차 문을 열 수가 없어서 테슬라 차 안에 갇힌 채 연기 흡입과 심한 화상으로 결국 불에 타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서 이제 테슬라는요, 지난해에도 워싱턴주와 위스콘신주 등에서 거의 이 사건과 똑같게 사고 후에 차량 탑승자들이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해서 결국 그 안에서 역시 불에 타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자꾸 잇따라 발생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그 도어 시스템이 문이 사실은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는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다 하잖아요. 네. 그 도어 시스템이 테슬라는 사고 후에 작동 불능 상태가 되는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10여 건 이상의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망자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15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이미 잠정 집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테슬라를 디스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디스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뭐 광고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테슬라에는 창문이나 그러니까 윈도우를 올렸다 내렸다 또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창문, 도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여한다면 이제 우리가 운전석 옆에 이제 스크린, 터치 스크린 있잖아요. 요런 것들. 요런 게 이제 일종의 실내 기능이라고 합니다. 실내에서 나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저전화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만은 차량을 움직이게 만드는 고전화 배터리. 이렇게 구분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죠. 전기차는 뭐 일단 그렇죠. 그런데 차 문을 열고 닫는 등의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그 저전압 배터리는 그건 저전압 배터리고 차를 움직이게 하는 게 이제 고전압 배터리인데 그런데 이제 차를 움직이는 고전압 배터리와는 별개로 저전압 배터리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도어 잠금이 해제되지 않는다. 결국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뭐 차를 운행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전압 배터리는 뭐 죽어서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저전압 배터리가 같이 죽어버리니까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막 불타는데. 자, 그럼 그런 경우에 그러면 꼼짝없이 차 안에 갇혀야 하나? 아닙니다. 자, 차 안에서 수동으로 조작해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당황해서 그걸 찾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실제로 그 테슬라 차량 내부에 수동식 해제 장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급한 사고가 난 다급한 그런 상황에서 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리 알아놓고 있다라면 좀 낫겠지만 만일 미리 알아놓지 못하고 있다면 영영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그 테슬라 운전자가 차량을 구입한 후에 뭐 테슬라 운전자라기보다는 대부분의 그 전기차 운전자가 좀 더 폭넓게 본다면 뭐 일반 운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그 차량 운전자가 차를 구입한 후에 바로 이제 운전만 했지 비상시에 뭐 수동 장치가 어디 있는지 비상시에 무슨 브레이크가 어디 있는지 특히 이제 전기차 뭐 테슬라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케이스를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비상시에 수동으로 문을 여는 그 매뉴얼 도어 락 또는 도어 언락 장치 이게 어디 있는지 이거를 미리 전혀 숙지하지 않고 그냥 차 산 다음에 받아오면 그냥 신나서 웅 다니는 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테슬라 피해자들에게도 이제 테슬라는 그런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멀쩡히 다 만들었는데 네가 몰라놓고 왜 소송을 하는 거야. 이제 테슬라의 방어 논리는 그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피해자들은 잠금 해제 장치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거의 무슨 숨겨져 있는 것처럼 잘 안 보이고 또 특별한 표시도 없고 네, 실제로 무슨 매뉴얼 언락 뭐 레버 이렇게 써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시에 직관적으로 여기 직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비상시에 한 번에 눈에 딱 봐서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수동 해제 장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앞좌석의 경우 그리고 이제 앞좌석의 운전석과 조수석 패신저 시트 있죠. 그렇게 앞좌석의 경우에는 모두 창문 스위치 바로 앞에 작은 레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차의 안에 실내 색깔이랑 똑같이 뭐 실내가 이제 다크 블루나 검은색이라 그러면 똑같이 뭐 검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조그만 뭐가 있어요. 그게 그거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이렇게 뭐 표시도 없으니까. 그 작은 레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비상시에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레버를 위로 이렇게 당기면 배터리 없이도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뒷좌석의 경우에는요. 좀 복잡해요. 뒷좌석의 경우는 앞좌석처럼 그런 눈에 띄는 레버도 없고요. 어디에 있냐면 도어 포켓,
왜 문 짝에 뭐 있잖아요. 모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 도어 포켓, 즉 문 안쪽에 그 수납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아래에 작은 레버가 있습니다. 그 레버의 커버를 열고 그 안쪽에 있는 케이블을 당겨야 됩니다. 그렇게 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앞좌석은 그래도 좀 미리 알고만 있다면 비상시에도 그런 대로 빨리 찾을 수 있는데요. 뒷좌석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뭐 드려도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테슬라든 뭐든 간에 이 전기차를 타는 경우에는 그 충돌 사고 시에 배터리가 작동 불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수동 레버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반드시 숙지해 놓고 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 산 전기차. 내가 전기차 한번 타는 게 내 로망이었어. 그래갖고 전기차 탁 새로 사가지고 멋있다고 그냥 타고만 다니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기능 몇 가지는 좀 반드시 숙지한 후에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뭐 지금 이제 케이스는 테슬라의 그 사고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별개로 사실 일반적으로 웬만큼 다른 차량도 사실은 마찬가지 얘기는 합니다. 그냥 일반 차량도 내가 전에 타던 것과 좀 다른 종류의 차를 샀다. 그러면 그 세일즈맨한테 기본적으로 한 10분만 앉아서 좀 가르쳐 달라 그러세요. 뭐는 뭐고 급 브레이크 뭐 급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 그러니까 뭐 매뉴얼 브레이크 같은 건 뭐고 뭐는 어디에 이 스위치는 뭐고 좀 이게 약간 한 10분만 공부해도 됩니다. 네, 오늘 꼭 전기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차량도 사실은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사제였는데 이제 알약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값도 싸지고 대중화가 될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위고비 알약이 나오자마자 지금 뭐 2주도 채 안 돼 가지고 그 동일한 성분으로 조제된 대체 약품이 원 제품보다 위고비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지금 출시될 전망입니다. 같은 효과, 낮은 가격에 이 제품이 출시된다라는 소식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어제 아주 폭락했습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요즘 미국과 관계가 안 좋은 그 덴마크의 그 대표적인 제약 회사이고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요즘 평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비만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나왔지만 비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당뇨도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추후에 막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당을 잡아주니까 이 당뇨병 환자의 심부전으로 갈 수 있는 그 위험도 낮춰준다라는 그런 더불어서 그런 효과까지도 지금 최근에 막 밝혀졌습니다. 그 위고비, 오젬픽 이런 비만 치료제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그런 효과가 밝혀지면서 이 약품에 대한 관심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요, 뭐 위고비 이런 것은 좀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품은 그동안 두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사제였다라는 점, 또 하나는 가격이 비싸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알약으로도 출시가 되면서 첫 번째 단점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약들과 똑같은 성분으로 훨씬 저렴한 대체 약품들이 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문제도 뭐 또 위고비가 해결한 건 아니지만 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 문제도 이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그 원격 의료 서비스 기업이 있습니다. 힘 앤 헐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건 HIM. 그 남자를 지칭할 때 하는 HIM, 힘, 그리고 헐스, 이건 이제 그녀, 여자를 지칭하는 거죠. 근데 회사 이름이 그거예요. 힘 앤 헐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고비 그 약과 동일한 성분의 그 제품을 우리가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매달 이제 정기 구입하는 사실은 이제 그 당뇨가 있거나 또는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뭐 사실 정기적으로 매달 구입해서 거의 매일 정기적으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 사고 또 한 달 사고 이러면은 그게 더 비싸죠. 그냥 서브스크리션이라고 하죠. 구독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정기 구독제로 이제 가입해서 사면 아무래도 훨씬 싼데요. 일단 정기 구입한다라는 조건으로 보면 첫 달에는 $49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부터는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요걸 이제 5개월을 선불로 결제하면은 한 달에 $99.
한 달에 $99. 그러니까 기존의 위고비와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위고비는 얼마냐? 한 달에 $150입니다. $150. 그러니까 이제 Him and Hers라는 데서 똑같은 성분으로 만든 뭐 약 이름은 다르겠죠. 똑같은 성분으로 만든 그 약을 여기서 산다면 위고비가 아니지만 여기서 산다면 위고비는 매달 $150. 여기는 첫 달 $50. 두 번째 달부터는 이제 5개월치 한꺼번에 내면 매달 $100. 뭐 이렇게 되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봐도 이제 한 $50 정도 더 싸게 이게 뭐 한두 번 먹고 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매달 $50씩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격은 아니 가격은 낮지만 이제 효과는 같다라는 것이죠. 성분이 같으니까 효과가 같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Him and Hers라는 회사는 1일 1회 복용하는 이 알약은 위고비와 동일한 성분을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무슨 성분인지 뭐 있는데 뭐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성분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일단 그 회사 이름만 아시면 되니까 Him and Hers입니다. 자, 이같이 같은 효능의 그런 저렴한 약품이 출시되는 것은 위고비가 주사제에서 알약으로 바꿔서 출시한다라고 그 FDA의 승인을 받은 지 2주 만의 일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제약회사 이제 일라이 릴리도 비만 치료제 이 제파운드라는 비만 치료제를 이제 알약으로 만들어서 시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알약으로 FDA 승인받아 나오자마자 곧바로 훨씬 싸게 대체 약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개별 환자의 필요에 맞춰서 기존 제약 성분의 용량을 맞춤형으로 조정하는 그런 복합 조제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뭐 불법은 아닙니다. 이 같은 개별 환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제는 FDA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Him and Hers도 뭐 굳이 FDA 승인받을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성분이 똑같다고 그렇다고 과연 실제 효과가 똑같을까? 저는 뭐 의학 그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고 똑같은 효과를 낼까? 가격은 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크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 지금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있어요. 하나는 그 나라의 어떤 내정 간섭 같은 그런 논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도 되는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겠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지지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자, 또 일본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오는 8일로 예정된 다음 주죠.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 선거 현지 시간으로 8일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 일본 중의원 선거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한국으로 비교해 본다면 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회의원 뽑는 총선. 일본 중의원 선거를 거론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자신이 강력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지도자다. 그리고 자기 나라 일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입증했다. 라면서 나는 3월 19일에 다카이치 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만남을 나는 너무 기대한다. 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나는 다카이치 사나의 그 당이 크게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 반대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그 일본에 내정 간섭하는 것, 또 일본 정치에 개입하는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반발이 큽니다. 물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나 그 측근들은 그 무엇보다도 든든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제 왜 논란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 일본의 헌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의 그 개헌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계된 그 일본의 총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일본의 개헌 행보에 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카지 사나에가 당선되게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당선되면 일본의 헌법을 고치고 일본의 헌법을 고쳐서 일본이 과거처럼 또다시 다른 나라를 침략,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겠다는데 물론 침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상으로 그렇게 만들겠다는데 이게 이렇게 막 밀어줘도 되나 이제 이런 논리죠. 잘 아시는 대로 일본은 현재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는 없고 만일 다른 나라가 일본을 공격한다면 일본을 방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름하여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위대 말 그대로 우리를 지키는 방어만 할 수 있는 그런 군대입니다. 이건 뭐 2차 대전 때 패전하면서 그거는 그 사인을 한 거니까 그건 뭐 일본의 헌법이죠. 헌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일본은 그 자위대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선제 공격하는 건 안 되도록 일본 자국 내의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나 이제 일본의 이제 우익 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본의 보통 국가로의 전환 이 얘기입니다. 남들처럼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데 이제는 왜 막지 마 이제 그런 거죠. 네. 하지만 2차 대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들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그렇게 이제 사나이 총리가 그렇게 외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나이 총리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이 끝난 후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그렇게 헌법 개정을 드라마틱하게 고칠지 그리고 굉장히 몰고 나갈지 이런 부분도 한국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 이제 국제 정세를 보는 또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할 때 필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쯤 되면 또 관련된 소식, 진전된 내용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 중소기업이 있는데 사실 뭐 중소기업이라고 보기는 뭐예요? 뭐 현대 뭐 이런 데 비해서 그런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대형 중소기업입니다. 이 동원금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조지아주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생산 공장을 설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 회사. 동원금속은 조지아주 동부 이메뉴엘 카운티 스웨인스보로라는 곳에 조지아주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나요? 어딘지? 네. 이메뉴엘 카운티 스웨인스보로라는 곳에 새 공장을 짓고 직원 200명을 현지에서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 2007년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 인근에 설립된 호건스빌 공장에 이어서 호건스빌에 동원금속의 제1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번 동원금속의 조지아주의 두 번째 제2공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동원금속의 이런 투자는 지난해 9월 기억하시죠?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 구금 사태. 그 사태 후 이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에 그 신규 투자를 하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지난 9월 그 사태 이후에 한국 기업들 근로자들 다 들어가고 다시 몇 명 들어왔다고 하지만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새로 거기 이제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걸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굴욕을 당하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좀 펜딩 상태에 있었는데 동원금속이 아주 호기롭게 첫 케이스로 들어간 겁니다. 새 공장 부지는 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그 현대와 LG의 그 배터리 합작 공장, 그 합작 공장에서 차로 가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조지아주에 계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조지아주 정치권은 한국 기업의 그 투자 재개를 환영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실 또 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만 이게 그 동원금속 그 회사에서 이게 발표한 자료가 아니에요. 그 회사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조지아주 주지사실에서. 조지아 주지사실에서 이걸 만들어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겁니다.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그 자동차 산업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현지의 언론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한국 자동차 기업이 주 외곽에 200개의 일자리를 약속했다.
이것은 조지아주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아주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아주 뭐 대대적으로 환영 일색의 그런 보도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원금속이 소위 그 조지아주 사태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서 지난 9월 이후 주춤주춤했던 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다시 좀 활발하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끝 소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굿 스토리로 시작을 했죠. USC의 사상 처음으로 우리 한인 총장이 탄생했다라는 굿 스토리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끝 소식은 좀 새드 스토리로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자, 국제 인권 단체 엠네스티라고 잘 아시죠? 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북한 주민들의 한국 드라마나 K-팝 시청 단속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 보고서 내용을 보고 참 제가 기가 차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보고서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같은 범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체포된 또는 적발된 그 범법 행위자의 어떤 경제력 또는 연줄, 이거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백이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런 것을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워낙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거기서 나온 이제 탈북자들이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또 북한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인 어떤 부패도 많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 또는 K-팝 그룹의 어떤 그런 음악 막 이런 것들을 몰래 시청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최소 5년의 징역형, 최고 15년의 강제노동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옛날에 말했듯이 이제 흔한 말로 아오지 탄광으로 뭐 그런 거죠. 지금도 아오지 탄광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그렇게 아오지 탄광으로 5년 또는 최고 15년 가서 그 15년 동안 평생 매일 그냥 쉬지도 못하고 강제노동을 치는 교화형. K-팝, 한국 영화 요거 좀 봤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단 시청을 했거나 또는 상습적인 시청일 경우에는 최고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법 조항과는 달리 처벌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적인 증언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일부 주민이 말하기를 $5,000에서 $10,000에 이르는 뇌물을 건네고 기소 자체를 피하거나 그냥 간단한 경고를 받는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5,000, $10,000 굉장히 비싼데 낼 능력이 되는지는 퀘스천입니다만은 반면에 같은 행위를 적발이 돼도 돈이 없거나 백이 없는 그런 주민은 십수년간의 그 강제 노동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에 북한을 탈출한 한 탈북인은 한국 드라마 시청으로 본인도 3차례 적발됐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가족의 인맥 덕분에 소위 말해서 그는 이제 좀 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백으로 처벌을 면했지만 백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집에 돈이 있으면 돈 뇌물 주고 경고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다른 탈북인들도 공통적으로 맞아요 한 거죠.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뭐 어떻게든 시청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일단 좀 뭐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먹고 살 만한 집안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적발된 뒤에 뭐 뇌물을 먹여서 풀려났다? 그런 걸 보면은 뭐 꽤 잘 사는 그런 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북한에서 꽤 잘 산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탈북해서 한국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탈북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벌은 전적으로 돈에 달려 있다. 교화시설에서 나오기 위해서 집과 가재도구를 몽땅 팔아서 뇌물로 바치고 나오는 그런 사례도 드물지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 북한 사회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뭐 횡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전유죄,
돈이 없어갖고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샘플 케이스로 공개 처형을 하는데 이거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얘기됐던 게 아직도 그러는 모양이에요. 일부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가 사상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공개 처형 그게 있을 경우에 학생들을 그 공개 처형 현장으로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데려가서 강제로 그 처형되는 상황을 참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오래전에 들었던 그 얘기가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2019년에 탈북한 김은주 씨는 중학교 때부터 공개 처형을 가끔 봤었다. 지금은 뭐 30대가 됐는데 중학교 때부터 그걸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미디어를 보거나 뭐 한국 영화나 케이팝 이런 걸 보거나 또는 갖고 있다가 나 봤는데 야, 너 볼래? 정말 재밌어. 막 뭐 사랑의 불시착 봐봐. 너 이렇게 뭐 유포를 하거나 누굴 주거나 전파를 하거나 그런 게 걸리면 그렇게 공개 처형 결과를 맞게 된다. 이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개 처형장에 데려다가 사람 불러놓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개 처형이 범죄 억제를 위한 사법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범죄 억제를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어떤 체제에 대한 공포심 그리고 어떤 복종심 이런 것을 더 각인시키기 위한 어떤 시각적 선전이 그런 성격이 있다. 시각적 선전 성격이 높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부수적으로 오면 땡큐지만 그것보다 북한 김정은이 진짜로 원하는 건 충성심, 복종심, 공포감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 걸리면 그렇게 공개 처형시키면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처벌 그 자체가 보여주는 효과, 공포심 그게 이제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겹게 살아가는 북한에도 이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다라는 사실은 두 번 충격입니다. 두 번 충격이에요. 예. 북한 주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이 안 됐다라는 생각, 그 안타까운 생각뿐입니다. 자, 벌써 주말이네요. 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213-388-4000